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한강 다리 폭파 그날의 아수라장. (6.25) 동란에 대한 우리 측의 공간사인 한국전쟁사 제1권은 한강다리 폭파 명령이 내려진 것은 6월 28일 새벽 1시 45분이라고 적고 있다.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이 미아리 고개에서 달려온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로 최창식 공병감에게 폭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 공병감은 즉시 한강 인도교로 달려가 이미 폭약을 장치해 명령만 기다리던 공병팀에 폭파를 명령하는데 이때가 새벽 2시 20분이었다고 한다. 최병덕 총장이 다리를 지나간 뒤였다. 인도교와 3개의 철교에 장치한 폭약은 각각 1.6톤 정도였다. 최 대령은 공병들을 한강, 북안으로 보내 다리로 진압하는 차량과 인파를 막으려고 했으나 공포감에 휩싸인 시민과 군인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육본 정보국 전투정복과 북한반의 선임장교 김종필 중위는 지하벙커 상황실에서 바닥에 깔아놓은 지도판을 정리하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썰렁했다. 장교들이 다 빠져나가고 648기 동기생 몇 사람만 남아있었다. 박정희도 보이지 않았다. 서로 앞다투어 도망가는 상황이니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고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김중희는 동기생들과 함께 바깥으로 달려나가 병기감실 건물 쪽에 남아있던 트럭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김종필은 서울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선친이 사준 집을 세놓아 중고 택시를 한 대 사서 굴린 적이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얻어 정식으로 택시를 몰면서 돈을 꽤 벌어 한때는 본업인 공부보다 부업인 택시 사업에 더 재미를 붙인 적도 있었다. 트럭에 탄 인원은 서정순 중위 등 7명에서 8명이었다. 김종필은 트럭을 몰아 한강 인도교로 달렸다. 인파와 차량이 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다. 인도교에 진입해 중지도에 도달했을 때다. 갑자기 꽝 하는 폭음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한강 철교의 아치와 교각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었다. 바로 이어서 눈앞에 인도교가 폭파되면서 차량들과 사람들이 하늘로 튕겨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조금 있으니 옷가지와 사람의 살점들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 속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 폭파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공포의 함성을 지르면서 군중은 오던 길을 돌아 한강의 북안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 폭파 순간 박정희가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리를 건너지 못한 군중 속에서 인도교의 폭파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필 중위보다 약간 뒤에서 폭파 장면을 본 것은 648기 동기생으로서 박정희, 김종필과 함께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지프를 타고 나온 정보국 전제구 중이었다. 그의 수기를 인용한다. 조금씩 전진하던 차량과 피난민 대열이 일순간 멈췄다. 왜 안 가느냐고 앞뒤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다. 돌연 철교 쪽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밤하늘에 섬광이 지나갔다. 철교가 박살났다. 나는 김포반도에 상륙한 적의 육사단이 우리의 후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도교 위는 차량과 인파가 범벅이 된 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꽉 메어져 있었다. 바로 이때 약 150m 전방에서 쾅!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대폭음과 함께 섬광이 범쩍하더니 수백 수천의 비명소리, 그리고 사람과 차량들이 풍비박산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수많은 자동차 전조등에 환히 비쳤다. 동시에 앞에서 와 하는 소리. 수천 명이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뒤로 돌진해 나오는 생지옥의 아비규환. 지구상에 다시 없는 참극이 연출됐다. 나는 대한민국의 운명도 국군의 운명도 여기서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무턱대고 마포 쪽으로 뛰었다. 한국전쟁사는 인도교의 폭파로 다리 위에 있던 차량 50대, 사람 500명에서 800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파와 차량으로 꽉 차 있는 다리를 폭파시킨 무모함보다 더 큰 참극이 그때부터 한강 북안에서 빚어지기 시작한다. 김종필 중위 일행은 차를 버리고 서빙고 백사장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면 강남으로 차량과 달구지를 실어 나르던 바지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둑을 지나는데 한때의 말들이 어둠 속에서 정신없이 강변을 달려가고 있었다. 기병연대에서 풀려난 말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김종필 중위 일행은 나루토에 도착했다. 고마운 할아버지들을 여기서 만났다.
그들은 우리야 늙었는데 인민군들이 어떻게 하겠나. 자네들은 일단 피했다가 다시 올라와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룻배를 저어 큰 배에 실어다 줬다. 김종필 중위는 28일 오전 10시경까지 국군 잔류병과 미 고문관들의 도강을 도운 뒤에 한강을 건넜다고 한다. 전제구 중위 등 4명은 이날 밤을 일행 중에 한 사람인 이 하사의 친형집에서 보내고 28일 아침에 서빙고 백사장으로 나갔다. 한강변 대로에 나가보니 국군이 버리고 간 차량, 중화기, 탄약 등이 무수히 방치돼 있었다. 한강 상류 쪽에서 마포 강변까지 수십만의 피란민들이 운집해 배를 타려고 혈안이었다. 어젯밤에 비록 강물은 누렇게 불어나 있었고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수영에 능한 사람이 건너가서 작은 보트나 나룻배를 한두 척 가지고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고작 5~6명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20에서 30명이 몰려 타고 강변을 떠나는데 20m에서 30m쯤 가다가 뒤집어지는 것이었다. 강가로 헤엄쳐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물속에서 서로 붙잡고 엉켜서 다같이 사라진 것이리라. 이런 비극이 눈앞에서 되풀이됐다. 도강하던 배들 중 8, 9할은 이런 식으로 수장됐다. 수천 명이 빠져 죽는 것을 4~5시간이나 지켜보던 우리는 지프의 타이어를 빼려 하였으나 공구가 없었다. 남산에서는 잔류병과 인민군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 소화기, 중화기 소리가 요란하고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선임자 허준 소령은 남산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빨간 한옥이 내 하숙집이다. 어젯밤 마누라가 해산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겠다. 뒤는 북계군 전차요, 앞은 한강이니 우리 군인답게 이 자리서 자결을 하는 게 어때? 허소령의 충혈된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말했다. 과장님은 결혼해서 아들, 딸까지 낳았지만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왜 자살을 합니까? 도강 못하면 저 남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죽읍시다. 전제구 중위의 수기는 계속된다. 뒤는 인민군, 앞은 한강. 진퇴양난 속에서 체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났다. 내가 헤엄쳐 건너가서 보트 하나를 구해올 테니 그 대신 우리 가족 12명을 보호하여 타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 청년은 반시간 후에 보트 하나를 구해서 저어왔다.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공포를 쏘아대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3번에 걸쳐 그 가족들을 태워보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이 타고 건너는데 집중 사격이 시작됐다. 머리 위로 총탄이 지나가고 물을 튕겼다. 납작 엎드린 우리는 지금의 국립묘지 쪽에 상륙했다. 안도와 함께 용기가 되살아난 우리는 사정거리 밖에 있는 강북의 북괴전차를 향해 사격을 가해서 울분을 풀었다. 동작동 산에 올라 서울 쪽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남산에서는 아직도 총성이 요란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한강 인도교와 광진교 그리고 단선철교 하나의 폭파에는 성공했으나 복선철교는 부분 폭파, 다른 단선철교는 불발이었다. 강북에서 작전 중이던 약 5만의 국군은 퇴로가 차단돼 지휘체계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다리가 끊어질 때 적의 주 공로인 미아리 쪽에서는 인민군 제3, 제4사단과 105 전차여단에 대항해 국군 제2, 제5, 제7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투입돼 있었다. 개성, 문산, 서울로 이어지는 적의 조공로에는 적의 1, 6사단에 대항해 국군 1사단이 선전하고 있었다. 6개 사단 규모의 국군은 적의 전차가 28일 새벽 1시 미아리 고개를 넘어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1시간 반 뒤에 한강다리가 폭파되어 버리자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한강을 건너게 된다. 이 도강은 지휘체계의 작동 없이 이루어진 집단 탈출이었다. 국군은 이때 명령체계가 와해됨으로써 군중으로 바뀌었다. 이동식 1사단 연대장 연락장교의 수기. 소대원들을 데리고 한강 하류 2~3포에 도착한 것은 28일 밤 11시경이었다. 한강물은 달빛에 반짝이고 멀리 서울과 김포 하늘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수백 명의 국군이 한강물 속에서 뭉쳐 있었다. 가슴, 목까지 물에 잠긴 채 건너오는 나룻배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장교들도 많았으나 지휘 통제는 간데없고 병사들은 시정 잡배들의 오합지중이었다. 나는 저들과 경쟁할 자신이 없어 강둑에서 인민군과 싸우다가 죽기로 결심했다. 소대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라 라고 한 뒤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숨겨둔 나룻배를 발견했다.
이런 아수라장 속을 헤매고 있었을 박정희의 감에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북한의 남침을 예측하고 있었다. 여러 번 상부로 경고도 올렸다. 그런데도 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말만 안이하게 믿고 있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당한 것이다. 안보를 외국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과 무비유환의 위험성을 이때의 박정희처럼 절감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 그의 소신이 된 자주국방과 유비무환은 한강변을 헤매고 다니던 이날 밤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로부터 25년 뒤 1975년 6월 25일자 일기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써놓은 감상은 28일 새벽 한강변에서 느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순회,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 너무나 정확하였음이 확인됐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후회가 앞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과오를 우리 시대에 되풀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28일 밤 2시쯤 육본이 철수할 때 박정희의 거동에 대한 목격 증언으로서는 전투정보과 소속 648기 출신 서정순 중위의 그것이 유일하다. 한강 다리가 끊어진 뒤 뚝섬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라는 것이다. 그 후에 목격담은 정보국 5과장 차오성 소령에 의하여 이어진다. 그의 생전 증언. 27일 밤에 저는 미아리 전선을 시찰하고 자정이 지나서 육본에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리고 간 서류와 지도가 널려 있었어요.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한강 다리 쪽으로 가보았더니 폭파된 뒤였어요. 다리 위엔 시체들이 널려 있고 강에는 추락한 차량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광나루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천호동 쪽에 도착하니 동이 더 환해지더군요. 저쪽에 누군가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차형, 접니다 하고 불러요. 박정희였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인즉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시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근방에서 적의 야크기가 격추돼 불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정희는 아직 폭탄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점심때 누렇고 길쭉한 오이를 따가지고 오는 아주머니를 만나 갖고 있는 돈을 주고 한광주리를 다 샀습니다. 저, 박정희, 부하 3사람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오이를 다 먹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박정희와 헤어졌어요. 그는 시흥으로 가고 저는 나고병 수습을 위해 강변에 남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시흥에 있는 보병학교로 이전했다. 장도영 정보국장은 한강다리가 끊어진 직후 김백일 육본 참모부장과 함께 새벽에 작은 보트를 타고 손바닥을 노삼아 저으면서 한강을 건넜다. 아침 일찍 보병학교에 가보니 전투정보과 장교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도영 국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요원들 가운데 좌익전력자 박정희가 끼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육본은 28일 오후 다시 수원으로 옮겼다. 김종필 중위 일행은 시흥의 임시 육본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갔다. 일제시대에 만든 수원 청년훈련소에 정보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로 갔더니 박정희가 정문에 서서 자신들을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김중희는 마음이 놓였다. 저분은 역시 북으로 가지 않으셨구나 하는 안도감. 박정희에게 있어서 6.25 남침은 자신에 대한 사상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날 한강을 남쪽으로 건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년 뒤 그 한강을 반대 방향으로 건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